동아시아사 수능 특강 8강 개념 3. 자, 두 번째 덩어리인 상공업과 도시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앞에서 인구 증가는 어려울 거 없었죠? 상공업과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면에서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내용이 많아서 선지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배경과 함께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명청부터 볼 거예요. 네, 우리 중국사를 배웠거나 앞에서도 언급이 됐었던 부분이지만 중국은 시대가 갈수록 곡창지대가 점점 올라갑니다. 양쯔강, 창장강 하류에서 중류에서 상류로 점점 올라가면서 대신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기 시작하는 그 창장강 하류 지역에는 수공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쌀과 수공업품을 교환하는 그런 시스템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민영수공업이 명청된 많이 발달합니다. 견직, 비단, 면직, 면직물, 그리고 제철, 도자기 또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도자기 같은 경우는 명청대에 이르러서 유럽까지도 흘러 들어가게 되면서 엄청난 은을 갖고 들어오는 효자 품목이 되게 돼요. 그리고 명나라 때는 이 영락제 때부터 수도가 베이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후로 청나라 때 쭉 베이징이 수도였었죠. 그 국가의 중심이 되는 그 도시가 이제 화북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그 베이징으로 모든 물자가 다 몰려야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명청대는 또 이 대운하를 잘 운용을 하게 되는 모습도 나오게 됩니다. 이걸로 곡창지대의 그런 물자들이 다 대운하를 통해서 베이징까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차, 비단, 도자기 같은 경우는 히트 상품이에요. 히트 상품. 그래서 유럽이 아메리카로부터 갖고 온 각종 은들을 또 중국에까지 이렇게 결제 대금으로 쓰면서 수출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운송이라든지 수공업적인 부분들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다루는 대상인, 전국적인 단위로 활동을 하는 대상인들이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 위치했던 상인들을 산시상인이라고 하고요. 좀 남쪽에 위치했던 상인들을 휘저우 상인이라고 해요. 이들은 쌀이라던가 소금이라던가 이런 필요한 품목들을 이제 전국 각지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었던 거죠. 두 상인들은 명청대에 이어서 모두 다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인들이 전국을 무대로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고양이 같은 동양인들끼리 조합을 만들거나 업종이 같은 상인들끼리 또 이런 모임들을 만들죠. 그래서 동양인 조합을 회관이라고 하고요. 동업자 조합을 공소라고 합니다. 회관과 공소는 중국사에서 더 잘 나오는 키워드이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기억을 해두면 더 좋겠고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국 단위로 물품이 오고 가면서 도시가 발달합니다. 네, 일단 명실상부한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베이징. 네, 최대의 도시로 발달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강남 지역에 도시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수저우, 강남 상공업의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수저우와 관련해서 이번 교육과정에서 계속 나오는 그림이 있어요. 선생님 이따가 자료에서 보여줄 겁니다. 물의 도시라고도 하죠. 수저우. 그냥 한자를 읽을 때는 소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소금 생산의 중심지였던 양저우라고 하는 도시 역시 강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업종별로 전문화된 그런 도시들이 출현을 해요. 비단을 생산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면직물을 생산을 한다든지 그렇게 업종별로 전문화된 도시들이 있는데요. 인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한 가지로 전문화되면서 중소상공업 도시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시진들이 강남 각지에 생겨나게 되면서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마치 강남 전체가 도시화가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도시들이 이렇게 있었는지 봐두고 특별히 수저우를 중심으로 해서 기억을 해두어 봅시다. 네, 이어서 조선은 우리한테 익숙한 부분입니다. 네, 조선과 같은 경우는 이제
후기에 들어서 농업 생산력이 발달하면서 덩달아 수공업도 발달하게 됩니다. 뭐 민영 수공업 우리한테 낯설지 않은 단어일 거고요. 대동법이 실시가 된다거나 그러면서 상업 발전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그래서 조선 후기 18세기에 이르면 이제 천여 곳에 이르는 장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조선은 원래부터 농본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조선 중기 때 이 장시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의 논의도 있었지만, 이거는 뭐 거스를 수가 없는 그런 흐름이었죠. 그래서 이 물건을 운송해야 되는 포구에서도 장시가 만들어지면서 포구 상업이 성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포구 주변에서 객주, 여각과 같이 장사뿐만 아니라 매매나 운송, 금융업까지 맡아보는 상인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조선 후기 세법의 변화 중에서도 대동법은 엄청난 영향을 끼쳤어요. 그 공납의 폐단을 변경해보고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법안이었죠. 그래서 광해군 때 처음 시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 공납 물품을 내게 되는 데서 일어나는 부작용이 굉장히 많았어요. 중간에 방납업자가 등장을 해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하고 농민들은 더더욱 힘들어진다든지, 방납의 폐단이 일어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납 물품을 현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쌀 혹은 동전, 면포로 받게 하는 대동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그냥 뭐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중에 하나로 알게 되지만, 이 대동법이 조선 후기 사업에 끼친 영향이 엄청나요. 왜냐하면 이 걷어진 쌀을 물품으로 전국에서 바꾸어 올 상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바로 공인입니다. 정부와 뭐 연결이 되었다, 뭐 공식적으로 뭐 연결이 된 상인이기 때문에, 네, 공인, 이렇게 네, 공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공인들이 전국에 가서 물품을 다 바꾸어 오면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이 영향을 크게 끼쳤을 거고요. 이제 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뭐 정부와 굳이 연결이 되지 않아도 전국 각지를 단위로 활동을 하는 사상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사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한강을 무대로 미곡이나 소금 운송을 담당했던 상인들을 경강상인이라고 하고요. 이제 부산에서 주로 일본과 교역을 했던 상인들을 내상이라고 부릅니다. 동래 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주에서 청과의 무역을 주로 했던 상인들을 의주만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개성에서 인삼을 주로 취급했던 상인들을 개성송상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만상과 내상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고요. 각지의 송방이라고 하는 그런 지부를 두면서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행사를 하고 있었었죠. 네. 그리고 각종 상업의 어떤 방법적인 기술 같은 것도 송상을 통해서 많이 개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내에서 활동하는 사상들이 있었고요. 또 더불어서 뭐 요런 국경 지역에서 대외무역 역시 조금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외무역 중에서도 공무역을 개시라고 했고요. 사무역을 후시라고도 합니다. 이 후시가 참 잘 되면서 처음에 정부에서는 후시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제 점차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온다는 거. 네, 개시나 후시 같은 단어들 나오면 조선 후기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선은 아무리 상업이 발달했다라고 해도 여전히 농본 중심의 사회였고,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양반들도 지금으로 치면 시골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양 정도가 조금 도시화율이 높았지 다른 지역에서는 도시화가 미약했다라는 것 정도 알아두면 됩니다. 네, 그에 반해서 일본과 같은 경우는 도시화율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면 일본이 왜 이렇게 도시화율이 높고 상업이 발달했는지를, 네, 여기 밑에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병농분리 정책 알 거예요. 네, 사무라이와 농민들이 신분 이동도 못하게 만들었고, 또 사는 곳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무사 같은 경우는 조카마치에 살아야 됐었어요. 무사 주변에 이제 상공업 계층들이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선생님 앞에서 이야기했던 산킨고타 이제 다이묘들이 경련주기로 이제 처자식을 보기 위해서 에도로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그 제도. 뭐 다이묘가 올 때 혼자 털레털레 오지는 않아요.
많을 때는 이제 수백 명의 가신들과 네 관리들을 함께 이끌고 돌아오고 이제 수개월이 걸리는 거리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네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돈들을 그 교통로에서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오고 가는 길들이 교통로가 되고 상업로가 되는 겁니다. 다이묘를 통제하기도 하면서 경제력도 약간은 좀 약화시키려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광업과 수업이 또 이 시기에 발달하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 은과 교역 부분에서 배웠지만 이화미 은광을 비롯해서 은광이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16세기 조선에서 또 은 재련 기술이 도입이 되죠. 네. 연은 분리법이라고도 하는 회취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킹고타이제에 의해서 육상, 해상 교통로가 더욱 번영을 하게 되고요. 일본에서는 무사 다음의 계층이 바로 존인이라고 불리는 상공업자 계층입니다. 그래서 이때 나오는 대상인들은 이제 에도, 수도 역할을 했던 에도 상인 그리고 오사카 상인들의 이름이 자주 거론이 되고요. 네, 밑에 있는 대표적인 조카마치들을 한번 봅시다. 조카마치는 이제 다이묘의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조카마치가 이제 도시 수준까지 커진 거죠. 이제 에도 같은 경우는 쇼군이 살기도 했었고 모든 물자들이 또 다이묘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가장 큰 조카마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오사카 같은 경우는 모든 물자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중간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하의 부엌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물자가 모여드는 곳 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국인들이 가장 최근까지 많이 갔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교토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제 천황이 머무는 그런 곳입니다. 전통적인 사찰이 있거나 신사가 많기 때문에 전통적인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영상 끊고 자료와 수트까지도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